안 좋았다는 올해 상반기에만 10%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길래 그 1% 내에 너무 다양한 구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보면요. 대산이 1천억 달러. 야,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35조 원? 100조요? 예. 135조 원이 넘는 사람들을 초슈퍼 리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자 순위를 보니까요. 베르나르 아르도 루이비통 회장,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초슈퍼 리치들의 평균 자산이요. 경기가 안 좋았다는 올해 상반기에만 10%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길래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 부자들은 어느 투자처에 어떤 투자 전략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비밀스러운 얘기를 공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님입니다. 전무님, 앞서 제가 예. 세계적인 억만장자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요즘 도대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 소리 들을 수 있는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 한 이제 은행의 그 연구소에서 이제 부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금융 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금융 자산이 10억 원이면 50%에 60%가 부동산 비중이니까 아무리 적어도 이제 이 분들의 재산이 뭐 20억 이상은 넘어가는 사람들로 봐야 되겠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돼요? 한국에서 45만 6천 명으로 나와 있고요. 네. 비율로 보게 되면 총 인구의 0.89%.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1% 이하죠.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면 한 사회에 1%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1% 내에 너무 다양한 구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100조가 넘는 사람부터 20억이 되는 사람까지 이 범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이렇게 비율로 보면 너무 1%밖에 안 되지만 1% 내부의 세계는 엄청나게 또 벌어져 있는 세계인 거죠. 예. 그 1% 안에도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 전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오히려 불안개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분들의 재산을 구성을 보게 되면 70 내지 80%가 부동산이고 예. 그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몰빵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산 구성상. 근데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몰빵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재산이 500억이 있으면 500억을 한 번에 몰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하지 않아요. 네. 저 같아도 뭐 집 한 50억 이상짜리 하나 살고 뭐 건물도 하나 좀 사고 뭐 예금도 좀 하고 그렇죠.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나눠서 투자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예. 그래서 부자로 갈수록 그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적어지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나빠지게 되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불안개 자산을 더 많이 사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됐죠.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네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한 곳에 그냥 떠들게 맞는 구조죠. 아니 우리도 포트폴리오 만들고 싶어요. 자산 배분하고 싶은데 파이가 작은데 어떡해요. 10억 가지고 집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뭐 다양한 수단이 좀 많아졌죠. ETF 같은 것도 네. 등장을 해서 소액으로 자산 배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뭐 저처럼 50대가 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산 배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주식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도 하고 뭐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보다 많이 낮았죠, 그래도. 네. 그러면 전무님 올 상반기에 초슈퍼 리치들이 어디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슈퍼리치란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제프 베이조스. 네. 그다음에 특히 엔비디아. 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다 자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슈퍼리치 부자들은 뭐 부동산 재테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다 그냥 기업이에요. 음. 그 부의 축적의 세계에서는 평균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이렇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나는 못 버는 것 같은데 왜 벌었지? 뭐 젠슨 황이 많이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었으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체감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KB 한국 부자 보고서를 봤더니 지난해 우리나라 예. 부자의 금융 자산이 4년 만에 역성장을 했대요. 예. 야, 외국과 달리 국내는 왜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요건 제 생각에 작년, 재작년은 다 안 좋았던 게 주식도 깨졌고 채권도 깨졌거든요. 예. 부동산도 안 좋죠. 깨졌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뭐냐면 한국하고 중국 빼놓고는
거의 모든 글로벌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이 다 신고점 경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속상해 하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벌어들이는 캐시플로우보다는 현금 흐름보다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겠죠.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그 부자들이 요즘에 현금 생기면 대출부터 갚는데요. 아, 예. 왜 대출부터 갚아버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도 뭐 최근에 미국에서 집값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막 집값이 흔들흔들 거려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미국은 고정금리예요. 예.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에 다 연동되어 있어요. 모기지 그걸 얘네들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나 그러네. 옛날 금리 그냥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70~80%가 변동금리예요. 금리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땅한 투자처도 없다 판단되면 누구나가 다 그런 결정을 내게 되어 있어요. 네. 세계적인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뭘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늘 이분이 뭘 사고 뭘 팔았는지가 가장 큰 금융시장의 화제잖아요. 아, 버핏 형님. 맞습니다. 예. 우리 버핏 형님 최근에 애플 팔았대요. 오. 근데 보험사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예. 예. 전무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버핏이 이제 애플을 주인 거 가지고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 모이면 굉장히 막 논란이 있어요. 예. 한쪽에서는 이젠 애플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 신호를 준 거다. 네. 애플은 이제 고점 찍었다. 네. 라는 얘기 하는 게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파는 거 아니냐. 그럼 버핏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모르죠.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버핏이 이제 보험회사 주식 처분한 회사를 샀는데 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험구를 주게 되면 요 사이에 내가 만약에 돈을 내가 잘 운영해서 이익이 남으면 네.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플로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흐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버핏은 자기가 운용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을 일종의 자산 운용에 이제 파이프 라인으로 쓴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죠. 보험주를 보험으로 산 거예요. 말 되네요. 네. 자, 그런데 부자들의 투자 습관을 보면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부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예. 이런 투자 패턴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타고난 기질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자기가 오랫동안 해봤더니 공인회계사처럼 재무 분석을 잘한다고 주식 투자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또 기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그 기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질은 뭐냐면 그게 인내심 영역이에요. 네. 잘 버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자금 규모죠. 예.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와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는 다른데 100억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거기서 10억 정도 굉장히 공격 주어서 다 날리더라도 이런 삶에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근데도 그대 투자 행태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금액이 작으신 분들이 레버리지도 더 잘 익히고 대출도 받아 투자도 하고 뭐 주담보도 더 많이 받고 예. 100억 있는 사람들은 내가 1%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것이 큰 돈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을 찾아 나가게 되겠죠. 예. 당연히 그 1%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예. 그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장기 투자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 그러니까 이제 훈련인 거고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주식 하지 말고 당신들은 훈련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덱스 펀드 사고 아이고. 그냥 열심히 본업에 충실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네. 이거 이기기 어렵다 이들이 아, 그거 맞아요. 이 개인들이 내가 그 평생을 이분이 6살인가 7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90년 가까이 주식을 네, 한 사람 네. 아니에요. 내가 90년 열심히 해봐도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 이렇게 훈련도 안 돼 있고 기질도 별로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냥 인덱스 펀드 해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2024년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초슈퍼 리치들은 주식, 부동산 지금이 오히려 싸다고 더 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 이거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같은 데도 보면은 굉장히 양극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향성보다는 그 개별 갖고 있는 자산의 수준, 네. 퀄리티가 얼마나 적정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에 가장 그 논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과거보다는 좀 덜하신 것 같아요. 덜하다. 확실히 덜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네. 얘기하면 거의 네. 오해를 받는데 네네네.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금융자산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건 진짜 뭐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부자분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죠. 뭐 채권을 사더라도 국내 채권과 달러 채권을 같이 산다든가. 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미국이 됐든 글로벌로 돼서 분산된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이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 문제 쉬워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분산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네 번째 금도 항상 있죠. 금테마는 들어갑니다. 네, 금테마. 그러니까 이게 경제발전 초창기 때는 그냥 땅만 사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 땅이 예. 논밭이었었던 것처럼. 그 뒤에는 삼성전자만 사면 자식들 충분히 시집장가 보내고 집까지 사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너리 BAP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금 얘기하셔서 예. 여쭤볼게요. 우리 그래도 꼭 포트폴리오 중에 반드시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게 이 네. 안정적인 자산이잖아요. 네. 어떤 것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트렌드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금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안전자산을 소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어요. 예.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개인들도 그러면 금을 사야 돼? 그건 전 반대예요. 예. 왜냐하면 금은 여러분들 거래 비용이 엄청 비싼 자산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투자처가 아니라 우리가 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이것은 TV 가전제품 같은 물건이에요. 물건이죠. 그래서 이거 살 때 왜냐하면 부가세 10%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물로 사면 여러분들 그 거래 비용만 사고 팔 때 2, 3%씩 붙으니까 내가 실물로 딱 산다 그러면 이미 12, 3%를 깨먹고 시작해야 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사시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중에 하실 분들은 실물로 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금 거래소에서 사셔야 되는 게 맞고 많은 분들이 금값이 오르면 부자들이 산다고 그래서 1,000억 있는 사람이 필요한 자산과 뭐 10억 있는 사람, 1억 있는 사람이 필요한 자산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따라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 채권 예. 이런 거 금리도 높다 보니까 이런 데로 돈이 좀 몰린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금리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수준까지 와 있죠. 네. 5, 6%까지 와 있고 전통적으로 이 채권도 부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였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에. 5% 안팎에서 내가 이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채권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요. 사고 팔지 마시고 사서 그냥 만기까지 1년, 2년 보유하면 금리 변동 리스크를 내가 100%다 없앨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만기 보유 전략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내가 5, 6% 받으면서 좀 그런 채권들은 많이 있으니까 저도 좀 가지고는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투자처 전무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 국장은 안 돼. 미장으로 가야 돼 그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국장은 너무 싸거든요.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싸다는 것도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세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이번에 금투세 논란부터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 굉장히 지금 계속 이런 과정의 논쟁들이 한국 사회에 상당 기간 될 거기 때문에 세금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계속 커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저성장 고령화가 되면 좀 꿈이 사라집니다. 희망이나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노인들이 많아지만 고령층들은 당연히 현재 쓸 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 성격을 갖는 자산.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ETF 같은 월배당 ETF 같은 게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이것이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좀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처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이 모여가면서 한국의 자산 시장에 좀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할 거라고 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면 위대한 투자자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거 보면 돈 버는 일에는 이른바 시대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부자들에게 이거 하나는 진짜 배울만 하다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일단 배우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나 나보다 돈이 적거나 아니면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는 그것이 뭐 네가 알아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들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투자의 기준이 있다는 거와 고집을 부린다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배우려는 태도라는 게 그들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신문도 열심히 보시고 당연한 거죠. 책도 열심히 보시고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얘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배우려고 자꾸 생각하고 이런 태도 속에서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전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 저도 그런 분들 보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 정말 공감해요. 중요한 얘기시네요. 자, 오늘 모두의 경제 시간에는 부자들의 투자법과 또 달라진 돈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